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이유는 러시아 의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2.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해결책이다. 3. 중국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 안녕하세요. 독일과 러시아가 손을 잡으면 미국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한 네티즌이 생뚱맞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가 러시아를 향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고 독일 역시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의 무기까지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웬 러시아와 손을 잡으라는 걸까요? 웨이보에서는 독일 경제장관 러시아 제재로 독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라는 해시태그가 조회수 4천만을 기록하며 상위권에 올라왔습니다. 로버트 하벡 경제장관은 유럽의 최고 경제국인 독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의 제재로 인해 자국이 큰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인데요.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독일이 러시아 제재를 풀고 러시아와 손잡아 미국에 대항할 수도 있다는 망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러시아 편을 들어주고 싶은 중국 네티즌들의 팩트 없는 헛소리이긴 하지만 사실 실제 서방의 대대 러시아 제재가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의 물가 상승을 압박할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특히 이들 국가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수입 대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모스크바에 대한 제재가 경제 전반에 파급력을 발휘할 것으로 분석하는데요. 최근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역대 최고가로 치솟기도 했습니다. 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유럽 시장의 천연가스 가격을 대표하는 네덜란드 TTF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장중 한때 약 60% 급등, 메가와트 시당 194유로 약 26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로써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2주 들어 배 이상 치솟은 것인데요. 라이스타드 에너지의 루이스 빅슨 분석가는 러시아는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고 각종 제재로 인해 유럽 국가들이 매우 큰 공급 위기에 직면했다고 하였습니다. 러시아를 향한 미국이 가진 무기가 외국으로부터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스위프트 퇴출이라면 러시아가 가진 무기는 단연 유럽 전 지역으로 공급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이죠. 독일 시장 데이터 조사업체 스타테스터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독일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송량은 563억 입방미터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독일 전체 천연가스 사용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이죠. 로이터 통신은 에너지 분야에서 서방의 에너지 의존도가 스위프트 퇴출 조치를 반쪽짜리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는데요. 러시아산 에너지 대금을 결제하는 러시아 1위 은행 스베르방크와 국영가스 기업 가스프롬 소유의 가스프롬방크는 제재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빠진 이유는 러시아와 에너지 및 원자재 결제망이 끊기면 유럽 경제에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였죠. 이에 EU 국가들은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자체적인 에너지 수급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출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에 유럽 내 원전 개발이 다시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미 유럽연합 EU가 내년 1월부터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녹색 분류 체계인 텍소노미에 포함하는 규정을 확정해 발의했습니다. EU가 원자력을 사실상 친환경 에너지로 공인하면서 건설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힌 것이죠. 현재 유럽 에너지의 13%만 원자력 발전에서 나오고 반면 전체 소비의 25%를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원자력 발전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높였는데 이것이 자충수가 되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EU 국가 중 가장 큰 경제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보급되는 가스관을 운영하는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은 수십 년간 EU 에너지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EU는 지난 10년간 유럽 가스 시장 통합을 추진해왔지만 가스프롬은 개별 국가들과 직접 공급 계약을 맺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래야 이익이 크고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헝가리는 가스프롬과 독점 공급 계약 대가로 가격 우대를 받았습니다. EU가 가스 비축량 확대와 공동 구매 방안 등을 추진하더라도 가스프롬이 각 나라의 특혜를 제공한다면 EU 차원의 공동 대응 전선은
무너질 공산이 크죠. 이런 러시아의 전략이 현재 유럽의 목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스프롬은 거의 모든 유럽 국가 내 지역 에너지 업체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서유럽에서 가장 큰 독일 가스 저장 시설을 소유한 에너지 회사 아스트로도 가스프롬 자회사이며 즉 에너지 공급망과 핵심 저장소 모두 러시아 영향력 아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셈입니다. 또한 유럽이 천연가스를 불매운동을 해도 러시아에겐 타격이 크지 않다는 분석인데 중국이나 미국도 러시아 천연가스 구매에 큰 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이 다른 경제 제재는 다 때려도 에너지만큼은 못 건들고 있는데 타임지는 러시아 예산의 36%를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에 대한 금수 조치가 빠진 미국의 제재 패키지는 구멍이 숭숭 뚫린 이빨 빠진 조치에 불과하다고 하였죠. 경제 싱크탱크 브리겔의 에너지 전문가 게오르크 차흐만은 즉 원전을 도입해야 러시아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원전은 일단 천연가스보다 가격도 싸고 탄소 배출량도 적으며 에너지 효율도 높습니다. 최근 11년 동안 국내 원자력 발전이 천연가스 대비 7분의 1 수준의 연료비로 2.5배 수준의 전력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비용이 3배가량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자력의 압도적인 경제성이 수치로 입증된 셈이죠. 2010년 1월부터 작년 4월까지 누적 원자력 발전 연료비는 11조 8,4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천연가스의 연료비는 77조 9,900억 원으로 원전 연료비 대비 7배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원전의 전력 거래량은 천연가스의 2.5배 수준으로 연료비 대비 발전 효율을 단순 계산할 경우 원전이 LNG 대비 무려 17배가량 경제성이 뛰어난 것이죠. 현재 사실상 유럽의 원전 건설이 대폭 늘어난 것은 확정적인 상황인데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한 사건으로 인해 EU 각국 내부에서는 원전 도입과 방식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외부적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4일 우크라이나 남동부 에네로다르에 위치한 자포리자 원전 관리동이 러시아군의 폭격을 맞았습니다. 실시간 현장 중계 카메라의 거대한 섬광이 최소 2차례 이상 떨어져 대형 폭발이 일어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죠. 장갑차로 보이는 군용 차량은 원전 단지를 향해 발포했고 총격 또는 포격으로 보이는 섬광이 건물 쪽으로 월세 없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은 침공이 장기화하자 원전을 장악해 우크라이나 전력 공급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포리자 원전은 우크라이나 전체 전력 생산량의 최대 4분의 1을 담당하는 전력 공급의 핵심입니다. 다행히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따르면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고 하지만 심각한 발전소 상황으로 인해 전면 대응 모드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 30년간 원전을 관리한 토니 오인 교수는 현재 무기화된 러시아의 천연가스 위협에 대비하고 더 안전한 원전을 찾으려는 이유 국가들에게 한국식 원자로 APR-1400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수원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체코 신규 원전 사업 1000메가와트 이상 1-2기의 원전을 건설 추진 중에 있으며 영국 신규 원전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영국은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안전성과 가격 경쟁력 및 기술력까지 고루 겸비한 한국형 APR-14,000i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APR-1400은 우리나라의 주력 원전 모델인 OPR-1000을 개량하여 개발한 차세대형 원전입니다. APR-1400은 발전 용량을 1000메가와트에서 1400메가와트로 키우고 계속 운전 갱신 기한을 40년에서 60년으로 늘린 최첨단 원전인데요. 원전 선진국들이 개발한 3세대 원전의 기술 수준을 뛰어넘는 강점을 두루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성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안전성 강화를 위해 APR-1400은 표준 설계를 포괄부지 개념에 따라 안반 및 토양 조건에서 0.3g 배진 요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지진에 대한 대처 설계를 반영했으며 또한 보조건물의 사분면 배치 설계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화재, 홍수, 지진 등 외부 충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한 차원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2017년
유럽 사업자협회로부터 표준 안전 인증 유러피안 유틸리티 리퀘어먼트를 받았고 2019년 8월에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설계 인증을 취득하였는데 미국의 국가에서 설계 인증을 받은 것은 한국이 최초이며 유일합니다. 유럽과 세계 양대 인증을 모두 취득하며 안전성을 입증받은 것인데 더욱이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 능력으로 국내외 원전 건설 사업들을 계획된 일정과 예산으로 차질 없이 완수해왔고 원전의 도입부터 기술 개발, 관련 산업의 육성과 수출 성공까지 성공적인 원전 산업 발전 모델을 갖춘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차이나와 많이 차이나. 우리나라의 원전은 철근 콘크리트 두께가 무려 1.3m로 매우 두꺼운데 후쿠시마 원전의 벽체의 두께는 10cm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은 낯작은 두꺼운데 어째 이건 양냐.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원은 우리 원전은 항공기가 와서 부딪혀도 전혀 걱정이 없는 튼튼한 구조라며 세계 최고라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한국 원전의 건설 단가는 전력 1kW 당 3,571달러로 프랑스 7,931달러, 러시아 6,250달러, 미국 5,833달러 심지어 중국 4,174달러보다도 낮은 세계 최저 수준의 건설 비용을 확보하고 있어 수출 경쟁력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경북 울진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한올 원전 부지 인근까지 덮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으로 한올 원전의 안전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부터 5기 모두 원전 연료, 원자로 개통, 원자로 건물, 터빈 전력 개통이 문제없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고 밝히며 만에 하나 산불이 번져 원전 쪽으로 향하더라도 원전에 도입된 안전장치로 인해 방사성 물질은 안전하게 5겹의 방벽으로 둘러싸이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특히 한올 발전소는 세계에서 극찬을 받고 있는 안전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12호기에 설치된 원자로 헤드 열충격 완충관입니다. 열충격 완충관은 열충격에 의한 원자로 헤드 관통관 용접부의 손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원자로 주요 부속 설비인데요. 한국은 용접 가공 작업이 없는 일체형 설계라는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해 비용을 줄이고 안전성도 크게 높였습니다. 이같이 한국 원전이 독자적으로 보유한 기술인 열충격 완충관 설비는 미국 원자력협회 NEI의 최고 혁신 사례 탑 이노베티브 플래키스로 선정되었죠. 북미 중심의 협회인 NEI가 설립된 이후 아시아 회원사가 최고 혁신 사례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한국의 첨단 원전 기술력에 도전하는 중국은 최근 현지 원전 공장 기술자들의 근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첨단 스마트 침대를 도입해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중국은 앞으로 이 같은 기술을 해외 사례에도 접목할 것을 밝히며 한국과의 수출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겠다고 선전포고한 상태입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우리에게 윤택한 삶을 가져다 줍니다. 잘 관리된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에너지는 마치 불야성과 같은 빛을 선사하죠. 반대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원자력은 인류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무시무시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지난해 일본은 이기적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전 세계에 피해를 준 적이 있죠. 그런데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는 후쿠시마 사례가 끝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또 다른 이웃 국가가 방사능을 누출하고 만 겁니다. 그로 인해 아시아 전역이 피해를 보게 된 현 상황. 중국 허난성의 한 고속도로. 거대한 트레일러를 뒤에 매달고 있는 트럭 수대가 전복되어 있습니다. 선두의 트럭이 모종의 사고로 폭발. 뒤따라오던 트럭들마저 잇따라 사고를 당한 것이죠. 그런데 해산물을 운반하는 트럭이었는지 전복된 트럭에서는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허난성 정부는 심상치 않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긴급히 중앙정부에 연락을 하기에 모자라 군대를 출동시키게 이르기까지. 그들의 반응을 보면 이것이 단순히 해산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허난성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트럭이 운반하고 있던 물체는 중국 산둥성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중국 에너지 당국은 산둥성에서 사용한 핵폐기물을 위구르 지역에 파묻기 위해
운반하다가 이런 참사가 벌어졌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건으로 유출된 방사능이 지하수로 스며들어 근처 허난성 주민들 중 무려 38만 명이 직접 피폭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허난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재학생 100여 명이 장시간 코에 출혈이 계속되는 등 집단 이상 발병 증세가 보고됐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이상 증세를 호소한 초등생 자녀를 둔 주민 진모 씨는 얼마 전부터 아이가 코피가 나면 한동안 멈추지 않았고 약을 먹기도 했는데 증세는 여전하다면서 방사능 피폭에 의한 증상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그에 따라 허난성 정부는 책임구역 전역에 긴급 사태를 선포했지만 피해는 중국의 일개성 하나로 끝나지 않을 모양입니다. 황하와 인접한 허난성의 위치상 이번에 오염된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황하와 양쯔강으로 흘러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중국 칭화대의 예중광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과거 체르노빌 폭발 사건 때에도 가장 공포의 대상이 지하수 오염이었다. 이번 허난성 방사능 유출 사건에서 중국 정부는 지하수 오염을 막지 못한 듯하다 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듯이 황하와 인접한 산시, 산둥, 허베이 등지에서 이유 없이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가 보고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허베이성 룽화현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 135명이 방사능 오염수로 추정되는 물을 마신 뒤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즉, 이는 황하를 타고 점점 황해 쪽으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다는 뜻이죠. 예중광 교수의 예측대로 오염된 허난성의 지하수가 황하를 타고 서해로 유출되면 우리나라가 입을 피해가 엄청난데요. 바다로 유출된 방사능 오염수가 서해에서만 머무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과학기술원의 해양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서해의 물길은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해류와 맞물려 한국 동해로 흘러들어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오염수도 이 물길을 타고 한국의 남해를 거쳐 동해까지 퍼지게 되는 셈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수산 자원이 모두 방사능으로 오염됨은 물론이고 바다 근처에 사는 한국인들이 억울하게 피폭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죠. 한국은 얼마 전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누출에 의해서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바 있는데요. 만약 이번 허난성 방사능 누출이 가져올 피폭량까지 누적된다면 한국인들이 입게 될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아시아의 모든 바닷길이 교차하는 남해, 제주도의 경우 모든 수산 자원이 방사능에 피폭된다면 우리의 어민들의 엄청난 경제적 피해 역시 예상되는 상황. 따라서 이번 허난성 오염수 유출 사건이 바닷길로 그대로 이어진다면 중국 정부는 전 세계적인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중국 정부가 직면한 것은 국제적인 책임뿐만이 아닌 듯합니다. 중국 통지대의 토목공학과 교수인 정샤오잉은 허난성에서 유출된 오염수가 서해로 흐르는 양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연구한 바에 따른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그녀는 황하에 지어져 있는 엄청난 수의 댐과 현재 방사능으로 오염되고 있는 수많은 지류에 주목했습니다. 그 댐들이 허난성 오염수가 서해로 흐르지 못하게 가둬두는 동안 오염된 물이 황하의 다른 지류들로 차례차례 스며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보고되고 있는 중국의 방사능 피폭 사례를 보면 황하를 타고 빠르게 서해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내륙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강한데요. 대표적으로 가장 최근 피폭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보고된 룽화현의 경우 황하와 그 거리가 상당히 멀어 오염수가 확산 중이라는 정샤오잉 교수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서둘러 서해로 배출하기 위해 댐의 수문을 전면 개방할 경우 황하 유역에 있는 중국의 도시들은 강의 범람으로 초토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유지할 경우 중국인들의 방사능 피폭 사례가 지속적,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됨은 자명한 사실이죠. 양자 중 어느 쪽을 택해도 중국의 엄청난 피해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 중국은 과연 어떠한 비참한 말로를 선택할까요? 원전을 49개나 지으면서 수십 년간 원자력 에너지를 남용해온 중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안전 대책이 미흡해 결국 이 사달을 내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황하에 지어둔 댐으로 인해
그 피해가 한국에게까지 이어지지는 않으리라고 전망되는데요. 중국인들이 안전관리에 실패해 이번 사태가 벌어진 만큼 그들 스스로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해야만 할 겁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